와우, 이건 훈민정음 아닌가요? 오늘 수다,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의 비밀이 가득 담긴 곳으로 떠나봅니다. 한글 속에 숨겨진 신비하고도 신기한 비밀. 그리고 그 속에 숨은 믿을 수 없는 수학 원리까지 모두 공개하니 채널 고정하세요. 지금부터 한글 속 놀라운 비밀 만나러 모두 함께 출발! 수학과 여행이 만났다. 매스투어 숨은 수학 찾기! 수학아! 수학아! 네, 여행으로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또 수학에 대한 흥미도 우리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 팍팍 키워나갈 수 있는 매스투어 숨은 수학 찾기입니다. 요즘 그 초등학생들 이거 원격 수업을 좀 이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어떤 그 한글에 대한 능력, 뭐 어느 정도나 좀 우리 한글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과정도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고 해요. 아무래도 뭐 수학도 좋고 과학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은 우리말을 알아야 그걸 통해서 수학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뭐 아무리 쉬운 문제여도 일단 읽어야 풀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어릴 때는 저도 받아쓰기 하고 이런 거 정말 싫어했는데 커보니까 이 한글의 이 중요성을 알겠더라고요. 네, 이게 이름에 모음 한 글자라도 틀리면 출연료 입금이 안 돼요. 맞아요. 중요합니다. 그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송필근할 때 송은 네. 시옷에 오, 그다음 이응 이런 순으로 써야 된다라는 것이 사회적인 약속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라도 틀리면 당연히 입금이 안 되죠. 맞아요. 슬프지. 이렇게 한글을 익히는 것은 또 학습의 첫 걸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고 읽을 줄 아는 거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저희 그 매스투어를 계속해서 이제 보시던 분들은 네. 오늘은 뭘 하려고 그러는지 대충 알겠다 이렇게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과연 글쎄요, 네, 여러분들의 눈치가 정확했는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우리 김세식 선생님, 김유경 선생님과 함께 바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예상은 역시 적중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떠나야 할 곳 바로 한글 박물관인데요. 저희가 그 예전에 전쟁기념관 편에서 네. 이 한글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네. 한글 암호. 네. 근데 이제 요걸로 좀 부족하다. 집중적으로 좀 다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한글이라는 게 굉장히 수학적이기 때문에 매스투어에 꼭 있어야 한다.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제가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어는 사실 누가 언제 어떻게 창제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한글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렇죠. 세종대왕. 그쵸. 집현전 학자. 뿌리 깊은 나무. 무사. 그 진짜 드라마 재밌었어요. 뿌리 깊은 나무. 네.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안에 논리성, 효율성, 과학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또 당연히 수학적인 사고가 바탕에 깔고 있겠죠. 이 한글이 디지털 시대, 미래 시대의 언어로서 도약하기 위해서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자를 창제한 원리와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책은 세계 언어 중에서 훈민정음이 유일합니다. 예. 그래서 1940년에 경상북도 안동의 어느 고택 다락방에서 해례본이 발견됐는데요. 그 안에 자음과 모음은 왜 완전히 다르게 생겼는지, 뭐 기억은 왜 꺾인 모양인지, 모음은 왜 조합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던 거죠. 그걸 발견한 게 참. 그걸 확인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엄밀한 법칙과 그리고 획기적인 어떤 창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학 원리도 그 안에 있었고요. 그걸 오늘 다 알아가실 테니까 온 가족 함께 보시면 상당히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재밌겠다, 재밌겠다. 야, 이제는 그냥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수학이랑 국어랑 뭐 그러니까요. 이게 잘하면 역사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모든 것들이 지금 총망라가 돼 있는데요.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지금 바로 숨은 수학을 찾으러 한글 박물관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런 우리 글.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극찬하는 한글은 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지금부터 한글이 품은 수학 찾아봅니다. 1446년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쉬운 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훈민정음을 반포했습니다. 당시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은 자음 17자와 모음 11자, 총 28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28자의 자음과 모음을 결합하면 엄청난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훈민정음은 현재 한글과 달리 쌍자음뿐만 아니라 새쌍자음, 기역으로 확장할 수 있고 모음도 기본 모음을 3회까지 확장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초성자음 17자, 중성모음 11자, 종성자음 17자를 최대 3회까지 합쳐서 음절을 만듭니다. 초성에 쓸 수 있는 자음수는 호자음으로 이뤄지는 경우 17, 쌍자음으로 이뤄지는 경우 17 곱하기 17, 새쌍자음으로 이뤄지는 경우 17 곱하기 17 곱하기 17로 이 세 가지의 경우를 모두 더하면 총 5219자입니다. 중성에 오는 모음의 가지수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1463자. 종성에 쓸 수 있는 자음수 또한 초성과 같이 5219자입니다. 따라서 초성, 중성, 종성으로 조합 가능한 음절수는 이 세 가지 경우를 곱해서 무려 약 398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현대 한글의 경우 쓰임이 적은 글자를 제외한 자음 14자, 모음 10자, 총 24자로 정해졌는데요. 한글로 만들 수 있는 최대 음절수도 훈민정음과 마찬가지로 계산해보면 초성자음 19자, 중성모음 21자, 종성자음 27자로 총 11,172자를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이처럼 수많은 음절을 만들 수 있어서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소리가 없는 우수한 문자 한글. 그 위대함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죠. 그렇다면 한글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자음의 경우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5자가 기본 자음. 소리가 나오는 발음 기관과 발음할 때의 작용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그 모양을 글자에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자음들은 기역에 획을 더해 키읔을, 니은에 획을 더해 디귿을 만들고 디귿에 획을 더해 티읕을 만드는 등 5가지 기본 자음에 획을 더하는 원리로 총 17자의 자음이 탄생했답니다. 모음은 아, 으, 이 3가지의 기본 모음을 서로 합성하는 원리로 총 11개가 탄생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한글 속에서 수학의 원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대칭입니다. 어떤 도형을 한 직선을 중심으로 대칭시켰을 때 겹쳐지는 것을 선대칭이라고 하는데요. 자음 중에서는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치읒, 티읕, 히읗이 선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한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쳐지는 것을 점대칭이라고 하는데요. 자음 중에서 미음, 이응, 리을, 피읍이 점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음, 이응, 피읍이 점대칭인 것과 동시에 선대칭을 이루기도 하죠. 모음 역시 가로, 세로, 직선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니까 선대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퀴즈! 모음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 수학 원리는 과연 뭘까요? 얘기를 듣고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398억 개가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진짜 대단하네요. 와. 일단은 좀 이제 퀴즈를 맞추는 건데 아, 또 퀴즈가 나왔습니다. 모음 자음 있는데 뭐 다 알려주면 되지 그거를. 네. 치사하게. 예, 아우 치사해. 자, 맞춰봐야죠. 너무 어려운데. 추가가 이게 수학 원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추가 뭐 이렇게 획 추가하는 거 이제. 네. 그러니까 의에다가 하나 추가하면 우가 되는 거고. 야 마치 그 노래 가사 같네요. 어떤 거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그렇죠. 근데 그 추가가 이제 수학적인 원리냐? 네, 추가는 보통 식당 가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감자탕에 라면살이나 이런 거 추가하죠. 늘 하니까요. 맛있습니다, 그게. 안 하면 안 먹잖아요. 아유, 많이 서운하죠. 자, 이제 뭐 그럼 이쯤에서 정답을 좀 말씀드리는 게 나을까요? 예, 아무래도 방송 시간상. 정답은 네. 회전입니다. 회전. 예. 을을 기본으로 해서 회전해서 이를 만들려면 네.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면 되거든요. 이 그래요. 모음이 이제 모음이 의에서 예, 이가 예, 됐죠. 이렇게. 예, 예. 오와 요도 네.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하면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걸 또 반시계 방향 90도 또 하면 우유. 예, 맞습니다. 그걸 또 90도 하면 야, 예, 아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회전이라는 이런 단순한 단 하나의 원리로 수많은 모음이 쫙 만들어지는
있는 게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대칭과 회전 같은 비교적 쉬운 수학 원리를 이용해서 글자를 조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소리를 글로 표현할 수 있게 한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비교적 쉬운 원리로 이걸 다 만든다는 건 참 대단하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자음 14개는 모음 의하고 이를 이동하거나 회전해서 연결하면 만들 수 있는 조합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억하면 네. 의와 이를 연결해서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리을은 의 3개와 이 2개. 어, 이 두 개, 그렇죠. 그렇죠. 비읍은 의 2개랑 이 2개. 네. 그리고 이를 네, 왼쪽으로 45도. 45도, 그리고 이를 네. 오른쪽으로 45도. 45도. 이 중간 부분을 연결하면요. 시옷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와. 네, 되게 단순하면서도 아주 많은 그런 자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네. 아니 이게 선대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진짜 이렇게 딱 그냥 이 선을 기준으로 접으면 선대칭 딱 이러니까 쉬운데 네. 점대칭 요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맞아, 있었는데 오히려 이거는 다른 도형보다도 한글로 이해하니까 정말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예, 더 쉬워요. 네. 네, 점대칭 도형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네. 직접 180도를 돌렸을 때 같은 모양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해 봐도 돼요. 근데 우리 180도 돌렸을 때 모양이 잘 생각이 안 나요. 떠오르지가 않아요. 네. 이럴 때 좀 더 쉬운 방법을 찾는다면 네. 대응되는 꼭지점들을 연결했을 때 네. 그 대칭의 중심에서 대응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으면 점대칭 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또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점대칭 도형이 되도록 나머지 부분을 완성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때도 꼭지점을 대칭의 중심까지 긋고 이 거리만큼을 연장해서 나머지 대응점을 그려주면 돼요. 또 많은 친구들이 선대칭 도형하고 헷갈려서 선분, 기역, 미음을 중심으로 대칭이 되도록 그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선분, 기역, 미음을 중심으로 대칭이 되도록 그리면 선대칭 도형. 네. 또 대칭의 중심인 오를 중심으로 해서 거리가 같도록 해서 대응점을 찾아 그리면 점대칭 도형이 되죠. 뭐 영상에서 우리 자음으로 대칭을 살펴봤는데 글자로도 한번 살펴볼 수 있거든요. 네. 글자 를 있잖아요. 를. 네, 네. 르는 가로선을 기준으로 선대칭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 네. 왠지 반으로 접으면 왠지 딱 그럴 것 맞을 같아요. 거잖아. 왠지 그럴 것 네, 같은데. 초성과 정성의 리을이 접었을 때 겹치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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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기 때문에 글자 르는 선대칭 글자가 아니거든요. 진짜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게 이렇게 요 리을이 밑에도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으로 이렇게 접으면 겹쳐지는 게 아니라 반대 모양으로 이렇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르는 글자의 정 가운데 점을 딱 찍으면 그 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했을 때 네. 본래의 글자와 모양이 같은 글자가 되는 점대칭 글자입니다. 아. 예, 늑이나 예, 근 같은 것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도 선대칭 아니고 점대칭입니다. 점대칭. 아.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것 문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네네네. 예, 글자의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이걸 또 180도 한번 회전하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곰. 예, 맞습니다. 곰이라는 글자가 되죠. 이렇게 점대칭 글자는 아니지만 180도 회전했을 때 또 다른 글자가 되는 것들도 있죠. 그러네요. 네.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 우리 왜 한글 배울 때 한글 블록, 자석 블록 같은 걸로 아, 예, 네, 네. 자음과 모음의 조합을 배열하면서 글자도 익히면서 놀잖아요. 네, 네, 배우면서 이 과정 자체가 한글도 키우면서 사실 수학 활동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즉 어릴 때 뭐 돌린다 이런 회전의 개념, 대칭의 개념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이 정도면 한글 속 숨은 수학은 거의 다 찾았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 찾았나요? 네. 이거 오랜만에 하는데요. 그럼 퇴근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우인 걸까요? 아니죠. 우리에겐 확장이 있잖아요. 확장. 이거 확장할 수가 있어요. 이거 확장해봐야겠네 이제. 네, 한글로 나눌 수 있는 수학이가 엄청 많습니다. 야, 일단 과연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한글 박물관에서의 수학 이야기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다시 떠나보겠습니다. 우리 고유의 글자 한글이 만들어졌으면 두루 쓰고 읽을 수 있도록 널리 보급해야겠죠?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인쇄술. 통일신라 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 우리나라의 목판 인쇄. 나무판에 글자를 새기고 먹을 칠한 다음 종이에 찍은 것을 묶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판의 글자를 다 새겨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금속 활자. 여기엔 우리 선조들의 수학적 계산이 적용됐다는 사실. 글자 하나하나를 네모 기둥에 도장처럼 새겨 한 글자씩 조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냈는데요. 또한 좌우 뒤집기한 형태로 새겨서 찍어야 제대로 된 글자를 인쇄할 수 있으니 좌우 뒤집기, 즉 대칭인 상태로 글자를 새겼답니다.
그렇게 찍어낸 직지심체 요절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록됐죠. 유럽에서는 15세기에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만들어 인쇄술이 발달하게 됐고 책으로 인쇄된 정보와 지식이 학문의 체계화를 가져오면서 수학의 발전에도 이바지했는데요. 우리가 공부하는 수학책도 인쇄술 덕분에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훨씬 앞서 금속 활자를 만들어 사용했다니 정말 대단하죠? 한편 기술의 발달로 한글을 기계로 쓸 수 있게 됐는데요. 최초의 한글 타자기는 1914년 영문 타자기를 개조해 만든 것으로 세로로 글자가 찍혀 실제로 사용하기엔 어려움이 많았답니다. 광복 이후엔 가로쓰기가 가능한 세벌식 타자기가 등장했는데요. 세벌식 타자기는 오른쪽에 초성, 가운데에 중성, 왼쪽에 종성을 배치해 입력하는 체계. 초성, 중성, 종성이 모여 완성되는 한글을 빨리 입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워야 할 자판이 그만큼 많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1982년 왼손에는 자음, 오른손엔 모음을 배치한 두벌식 자판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거 타자기를 기초로 해서 현재 우리가 쓰는 컴퓨터 키보드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렇다 보니 자판의 위치가 타자기와 비슷하게 비스듬히 및 기울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왜 자판은 기역, 니은, 디귿순으로 배열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바로 쓰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최대한 살려 배열했기 때문인데요. 가장 자주 쓰이는 미음, 니은, 이응, 리을, 히읗을 중앙에 두고 쌍자음이 있는 비읍, 지읒, 디귿, 기역, 시옷을 맨 윗줄에 잘 쓰이지 않는 나머지 자음은 가장 아래쪽에 배열했답니다. 여기서 퀴즈!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키보드의 키는 모두 몇 개일까요? 야, 이거 맨날 쓰는 건데 이거. 아, 위에 F 그 펑션 키인가 이거 있잖아요. 네, F1 그게 뭐 F1 쭉. 12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열 몇 개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50몇 개, 60개. 여기에 숫자 키 있잖아. 있죠. 네. 70개, 80개, 90개, 90개. 90개. 저는 100개 될 것 같은데. 100개 된다고? 네. 100개에 맞췄나 딱? 100개인가? 아, 일부러 딱 그냥 100개 했나? 기분이 좋잖아. 그냥 딱 맞아 떨어지게. 100개.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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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땡. 땡. 아, 이게 뭐 사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아, 그래도 수학적 사고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유, 칭찬받으셨어요? 뭐 수학적 사고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답은 106개예요. 아, 6개요? 106개예요? 아, 뭐가 6개 더 들어갔을까요? 그러게요. 아, 괜히 시프트 양쪽에 해놔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붙였으면 되는데. 우리 친구들 비대면 온라인 학습 때문에 키보드 매일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맞죠.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정보라서 내본 퀴즈예요. 네. 그러면 미국의 키보드의 그 키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달라요? 달라? 왜 달라? 미국은 시프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몇 개예요? 알려주세요. 궁금하다 이거 진짜. 104개예요. 104개? 네. 두 개요? 두 개가 없어요. 두 개 못 진짜 빠졌네. 시프트가 하나밖에 없는 시프트랑 컨트롤이 그게 빠진 건가? 어. 한영 키와 한자 키가 없어요. 아, 그러네. 그게 그렇죠. 그게 필요가 없지. 필요가 없죠. 전환 시킬 일이 없으니까. 어. 그렇다면 노트북 자판기의 키는 몇 개일까요? 아, 노트북이 또 다른가? 아, 정답. 이건 알죠, 우리가. 왜요? 이거 일반 키보드에 그 오른쪽 숫자가 없죠. 요거 뺀 거잖아요. 아, 오. 그것만 딱 빠지면 되나 그러면? 16개 빼겠습니다. 16개 빼서 그러면 90개? 90개. 90개. 저는 80개 가겠습니다. 80개. 뭔가 더 빠질 것 같아서. 네, 정답은 노트북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그죠? 80에서 89개 정도 있어요. 이게 80에서 90개여야 비긴 건데 왜 89에서 딱 끝나요? 80에서 89개니까 제가 맞춘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노트북은 공간에 제약이 있어서 자주 쓰지 않는 그런 키들은 다른 키와 기능을 합쳐 쓰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키보드도 수학적 사고를 한 거네. 네, 그렇죠.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줄어듦을 선택한 거고요. 그렇지만 한정된 키로 무려 11,172개의 그런 한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11,172개. 네.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어떤 거요? 왜 저렇게 배열했을까? 기역 옆에 니은 있으면 좋고 니은 옆에 디귿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아, 근데 이게 참 여기에도 수학이 참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요. 키보드는요. 키 하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상하 좌우에 있는 키 위치가 조금씩 다르게 놓여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뭐 네. J라는 키가 있다고 해봐요. 네. 그러면 아래에 있는
N과 M, 네. J 위에 있는 U와 I를 비교해 보면 오. N과 M은 J를 좌우로 나눈 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세 키의 중심점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정삼각형에 가까워요. 네네네. 예, 하지만 U는 J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조금 더. I는 J보다는 K와 더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거든요. 이거는 손가락을 움직이는 특성을 반영했기 때문에 키가 조금씩 다르게 놓인 거예요. 네. 실제로 J 위치에 집게 손가락을 놓고 올려놓고 실험을 보면 네. 지금보다 U가 더 왼쪽에 있었거나 뭐 N이 더 오른쪽에 있었다면 키를 누르기가 조금 더 불편했을 겁니다. 야,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진짜 막 검지 더 쫙 뻗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누구도 치다가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해야 되고 막 그러면은 1분에 막 500타 치는 사람도 막 200타밖에 못 치고 이럴 뻔했네. 당연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신기한 거 네. 이거는 그나마 좀 자판을 이렇게 좀 늘어놨으니까 근데 휴대폰으로 이 문자 쓸 때 보면 버튼이 몇 개 있지도 않은데 이걸로 못 만드는 한글이 없습니다. 필근아 돼지고기 먹을 거야? 소고기 먹을 거야? 밥은 몇 그릇 먹을 왜 거야? 또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이거를 이 버튼 몇 개를 다 보낼 수 있다는 그걸 거예요. 왜 물어보세요, 갑자기?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 네, 단 12개의 버튼만으로 한글을 모두 쓸 수 있죠. 12개. 네, 대표적인 휴대폰 한글 입력 방식 중 하나를 살펴볼게요. 네. 아를 입력하려면 이제 이와 아래아를, 그렇죠. 또 야는 이와 아래아 두 번. 두 번. 그렇죠. 의의 아래아를 누르면 우. 그렇죠. 의의 아래아 두 번. 유. 네. 야, 이게 별거 아닌데 맞추는 재미가 있네. 야, 아니 이게 정말 한글이 수학적이다, 과학적이다, 뭐 이 우수하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게 자판을 만들어낸 사람들도 이 수학적 원리에 대해서 야 이렇게만 하면 버튼 몇 개를 할 수 있어. 이걸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정말 대단한 수학적인 정말 글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글박물관에 가서 또 이제 어떤 이야기를 그다음에 나눌 수 있을까요? 이왕 문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문자 속 숨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 초등학교에서는 점의 이름을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영어 그리고 그리스 문자를 많이 써요. 그리스요? 알파벳타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알파, 베타. 아, 예. 너무 많이 들어봤지만 그리스인지 몰랐네요. 전혀 몰랐죠, 전혀. 네, 전혀 몰랐습니다. 예, 뭐 유명한 걸로 뭐 원주율 있거든요. 원주율 나타내는 거 파이. 파이. 예, 파이. 그리고 좀뭐 각을 좀뭐 세타로 좀 많이 나타내고요. 뭐 감마 함수에서 감마도 있고요. 뭐 시그마 하베기호 이런 게 있고 또 오메가라고 해가지고 방정식이 또 많이 쓰이는 것도 네. 있거든요. 네. 뭐 익숙하게 들은 기호만 해도 이 정도가 됩니다. 그게 뭐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들어본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예,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조금 이런 문자들에 익숙해지면 네. 조금 덜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네. 야, 마치 그 아파트 베란다 확장하듯이 확장. 예, 한글에 숨어 있는 수학 원리에서 그 자판에 관련된 어떤 확장, 여기에서 또 그리스 언어로까지의 확장, 관련 활동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이게 좀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우리 한글에서 선대칭과 점대칭을 찾아봤다면 네. 우리 알파벳이나 숫자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죠. 어. 예를 들어 A, B, C, D, E와 같이 네. 선대칭 도형인 것과 또 F, G처럼 선대칭이 아닌 그런 알파벳을 찾아보는 분류 활동을 해볼 수 있죠. 그렇죠. 또 캘리그라피, 타이포그라피 활동, 미술책이나 우리 수학책에서 제시되어 있거든요. 글씨의 두께나 뭐 선의 길이, 선의 간격, 뭐 가로, 세로의 어떤 비율 등을 조절해서 글씨체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하. 예를 들어 모는 종이에 곰이라고 쓸 때요. 네. 글씨의 두께를 1cm로 하고 가로, 세로의 비율을 1대1로 이렇게 만들면요. 정사각형 안에 곰이 딱 들어가죠. 그렇지만 이제 그 글씨의 두께를 2cm로 늘리면 네. 곰이 이제 1대1로 이렇게 쭉 늘어난 날씬한 그런 곰이 됩니다. 네, 네.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는 그 누구한테 편지 쓸 때도 다 그냥 이 타자로 해서 그렇죠, A4 그렇죠. 용지에 뽑아서 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직접 뭔가를 이렇게 써내려가는 이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학도 수학이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서 뭔가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맞습니다. 사실 한글이 단순하면서도 네. 편리한 문자라는 것을 보여준 한 예가 있습니다. 오. 예, 유네스코에서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헌신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의 이름이 네. 세종대왕상입니다. 야, 이거는 진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야, 이 자부심이 이게 괜히 내 어깨가 올라가네. 이 상의 이름에 세종대왕이 들어간다는 건 네. 그만큼 한글이 과학적이고 배우기 쉽다는 걸 전 세계가 인정한다는 뜻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진짜 자부심이 생긴다. 예. 와.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울 때 마치 이 프로그래밍 하는 것 같다고 하거나 네. 예, 레고 같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레고?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블록놀이 예, 같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한글의 구성 원리를 아주 재밌게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세계가 인정하는 한글의 뛰어난 우수성을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뭐 정말 단순하게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수학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였다. 이걸 넘어서서 정말 그 자랑스러움과 뿌듯함까지 밀려오는 그런 매스 투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 세계가 인정한 한글 너무너무 멋지고요. 오늘은 또 정말 더더욱 뿌듯한 마음으로 네. 이 내용을 좀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근이의 여행일기 샤랄라.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고심고심해서 만든 멋진 우리나라 글자 훈민정음을 볼 수 있는 한글 박물관으로 여행을 떠났다. 사람의 발음기관에서 탄생한 자음은 디귿이나 비읍처럼 반으로 딱 접으면 선대칭 도형이 되고 미음이나 이응처럼 180도 돌리면 점대칭 도형이 되기도 해서 신기했고 은하 이가 회전을 하면 여러 모음으로 변신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신기했다. 그리고 휴대폰 버튼 단 12개로 못 만드는 글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니 한글이 더 멋지게 느껴졌다. 전 세계가 쉽게 배울 수 있고 아주 훌륭한 문자라고 인정했다니 더더욱 자랑스럽다. 한글을 더욱 아끼고 사랑해야지. 네, 정말 전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위대한 문자 한글. 오늘 그 속에 숨어있는 수학을 찾아볼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아주 재미나고 유익한 정보들이 가득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좀 당연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일 쓰다 보니까 그 문자 하나 보낼 때 매일 쓰던 그 키보드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이 위대함과 고마움 우리 잠깐 잊고 있었던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이들하고 한글 얘기 많이 나누시면서 그 한글의 우수성, 위대함도 한번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김세식, 김유경 선생님, 송필근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